건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얘기 첫 질문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렇게 네 분이 통과를 했는데 김한홍 이 세 분은 뭐 3강이라 그래서 컷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됐었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안철수 후보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저는 그 분위기 공기로 가면은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고, 네. 우리 그 당 지지자들이 네. 전략적인 고민을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당 그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해온 걸 보면 근래에 이런 전략적 사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당장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탄생 과정에도 네. 원래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 괴멸에 앞장선 분이라서 우리 당원들의 지지자들은 마음에 한이 있었던 분인데 하하. 그래도 어쨌든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려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이 목표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그냥 사귀자, 그냥 들자 네네. 하고 열자 네네. 하고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후보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도록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죠. 감정대로 안 하고 아하. 기분대로 안 하고 예. 분위기대로 안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생각한다면 본선 전략을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후보 올라가는 게 그림이 좋다. 아, 그림이 좋다. 그리고 득표 외연 확장도 더 나을 것 그게 같다. 낫다라는 판단이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네. 그런 요소가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 여쭤보셔야죠. 결과 보고 웃으셨어요? 긴장하셨어요? 약간 긴장이 그러셨어요? 더 되죠. 사실 약간 의외도 네. 있었거든요. 네. 이제 방식이 아무래도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일단 1차 예선을 하다 보니까 그랬죠. 네. 아무래도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나 또 이제 혹은 뭐 안철수 후보의 백그라운드가 네. 또 민주당 쪽 가까운 쪽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약간 그 방식의 덕도 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네. 대선을 나오셨었기 때문에 네. 고정층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 중도 확장 뭐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그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네. 면에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더 그죠 긴장되는 예, 뭐 그런 장면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당원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고 세가 있는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게 좀 충격이라는 분들도 그 보수 진영 내에서는 계신 것 같아요. 본인도 아마 충격이 클 거고 또 그 지지자들도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나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여론 또는 민심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나야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이렇게 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좀 그런 핸디캡들이 좀 있는데 그 뒤늦게 타요 민심을. 아. 지금은 저 탄핵 선고 전에 네. 탄핵 심판 진행 중일 때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로 결집했던 네네. 이례적으로 네. 급속히 결집했던 탄핵 반대 민심이 조정기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 반대 민심이라는 것이 꼭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해서 꼭 그래 한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탄핵을 안 당하도록 지켜야 된다. 탄핵 당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게 길 열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뭉쳤는데 아주 급속도로 고도로 뭉쳤죠. 우리가 그 예상을
아주 그냥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죠. 상상을 네. 넘을 정도로 고도로 결집을 했는데 그게 일단 한 게임 끝났지 않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탄핵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다음에 그러면 포기한 사람은 포기하겠지만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대선에서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다시 이제 그 움직이는데 네. 그건 결국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선 전략에서도 네. 강성으로 정말 이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얼른 생각해도 김문수 후보한테 많이 쏠렸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좀 그런 편이고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강성 지지층 중에 남은 표가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중도적인 표하고 숫자를 볼 때 네. 나경원 후보가 타겟팅을 좀 선거 전략상 실패한 거 아니냐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드럼통 무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SNS에 왜 이 나경원 후보가 올렸던 있었죠. 밈. 뭐 약간 이제 밈인데 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그런 네. 약간 이렇게 조롱 섞인 뭐 이런 이야기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강성 어떤 선거 운동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예선의 특성상 네. 이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득표 전략으로는 조금 안 맞았다. 적절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좀 더 중도적이면서 스탠스가 조금 더 넓었으니까 넓었다. 아마 네. 좀 선거 전략상 그랬지 않을까. 그렇군요. 뭐 그런 생각도 네네.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컷오프 발표 직후인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다른 새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경선 내내 선긋기를 주장했던 안 후보라 이제 일관성이 있다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네. 저는 이게 더 진즉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냥 극우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정략적으로야 뭐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길게 정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건강하려면은 이런 이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목소리가 좀 국민의힘에서도 네네. 힘을 얻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특히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잖아요. 다른 무슨 당대표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미래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쳐다보는 자리인데 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 탄핵이 잘 진행이 된 국민적 여론 8대0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걸 볼 때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저는 사과하고 비상계엄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다시는 초래돼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사과한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극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뭐 폭력을 동반하는 정당은 아니니까 강성쯤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작에 했어야죠. 역시. 예.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야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사과는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겉으로는 사과인데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뭐 흠집을 내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형태의 사과가 많았거든요. 또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과도 많았고 뭐 이 이야기까지는 뭐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늘 이렇게 참 속상하게 만들었던 게 네. 대통령 되고 나서 늘 사과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그 일을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 사과가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를 비난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예. 저거는 정말 아니다 싶었는데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리 당에서 안철수 후보도 예. 그냥 사과해야 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과하려면 뭘 사과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이 뭘 네. 잘못했는지. 네. 대통령이 잘못해서 우리 당이 대신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기까지 당이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왜 네. 대통령께 제대로 직언을 못하고 내 역할을 못했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냥 방치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책임지는 모습 그게 진정한 사과죠. 조혜진 의원님
국민의힘 네네. 선배님 같은 분만 계시면은 민주당 정말 긴장 많이 해야 돼요. 네, 전국대담 친구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각 후보별 득표율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 2, 3위 후보가 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요. 좀 더 들어가 보니까 1위는 약간 이제 좀 앞서 있고 2, 3위가 별 차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해서 좀 자세히 들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는 네. 일단 그 비슷하다. 수치는 공개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는 3명이 그 뭐 의미 없는 차이, 거의 뭐 똑같은 수치가 비슷한 3강이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했던데 또 네. 돌아다니는 이 소식지에 보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네, 2개의 종류가 돌아다니는데 네. 그거는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돌아다니는 그 소식지만큼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네. 그래서 뭐 제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박빙이거나 네. 아니면은 차이가 나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1, 2, 3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그 국민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토론에서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분이 1등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4명이 토론하면은 그게 이제 드러나겠네요. 그렇긴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경선은 이른바 반탄 대 찬탄 2대2 구도로 짜여지게 됐는데 이제 또 여기서 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걸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당신 반, 민심 반 이제 5대5로 1차 때보다 당신 반영 비율이 높아지니까 반탄파인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좀 우세할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정당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당심을 얻는 그런 이제 선거가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다수파 우리는 아무래도 좀 윤 대통령 네네. 탄핵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쪽이 더 조금 많은 걸로 보이니까요. 네네. 유리할 걸로 보는데요. 이제 그런 구도상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그런데 아까 전략적 고민을 저는 유권자들이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네. 전체 국민들이 과연 탄핵을 반대했던 쪽을 다시 찍어줄까. 만약에 그쪽이 되면 그냥 본선에서는 당연히 민주당한테 지지 않을까. 이런 저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구도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뭐 대목이긴 합니다만 네. 단 이 전략적인 이런 이제 선택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재미가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이 예를 들면 입담이 굉장히 좋은 후보가 계시잖아요. 네.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홍준표 예. 후보는 입담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젊기 때문에 네. 그런 젊음의 패기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50%를 넘어가는 후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2명으로 좁혀져서 네네. 5월 3일까지 이 경선이 가게 될 걸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는데 네. 이제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또 흥행을 하면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으시죠. 뭐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또 이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를 좀 강화시키는 건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세요? 흥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한동훈 후보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이강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한 후보 지지하시구나. 반탄끼리 그냥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좀 섞여야 흥행은 좋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좀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4강을 올릴 때 네.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 뭐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2대1로 딱 올리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 3대1이어야 되잖아요. 네. 반탄 3, 찬탄 1 이래야 되는데 당원들이 그런 거 다 그냥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듯이 네. 그런 거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그림이 좋으냐. 결국 본선에서 이겨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결속력으로 보면은 이제 탄핵 반대했던 여론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전략적 사고를 많이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죠. 1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거는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까지 지지를 유보했다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네네. 그런데 광장에 어마어마하게 몰려 나오고 네. 그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때는 뭐 40% 이상도 올라갔는데 네. 그거는 대통령이 실망시켰지만 이 국면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라는 전략적 그것 때문에 나와서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평소에 막 불만 이야기했던 거를 다 접고 열성적으로 윤석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적 사고에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서적으로 그 반탄이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확장력이 그 외연 확장력이 중도 확장력이 있을 것인가 하고 또는 그 우리 당 후보만으로는 이 당선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후보가 더 단일화 어느 후보가 되는 것이 단일화가 더 원만하고 또 시너지도 크게 날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 이제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예, 그건 좀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흥미진진할 것 같다. 일단 흥행이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제 변수가 있죠.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변수를 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선언했고 이미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홍 후보는 또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게 어떤 입장일까?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심은 한대행의 출마를 환영하는 쪽, 반대하는 쪽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환영하는 쪽이라고 봅니다. 환영하는 쪽. 네. 네. 그냥 뭐 우리 후보가 무조건 되면 좋겠어. 그냥 뭐 본선에서 지더라도 우리 네.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당을 딱 그냥 장악하고 가면 좋겠어. 야당을 하더라도 네. 그런 분은 한대행이 출마 안 하기를 바라겠지만 그건 극히 소수일 것이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이 고민하는 건 결국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나라가 제대로 간다라는 그 고민들 다 공유하고 있고 네. 그 제일 그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다 뭉치는 거다. 거기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한대행이 참여. 네. 네. 그분이 나중에 단일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은 시너지 효과만 하고 이제 그치든지 간에 참여하는 것이 그 본선 경쟁력을 증폭시키는 거다.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그 민주당 계열의 뭐 비명이나 반명 계열까지 참여하면 더 좋다. 이 그림은 누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한테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점에서 제일 기폭 역할을 할 분이 한덕수 대행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 인생의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와주셨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정치공학적으로만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금방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평생을 공무원 하신 분 아닙니까? 무슨 평소에 대단한 이렇게 지지가 있었거나 대단한 어떤 업적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뭐 윤 전 대통령은 아주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여러 가지 언행들이 있었잖아요. 일도 있었고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그냥 그림 그리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죽 사람이 없으면은 아이고 탄핵된 정부에 그것도 총리 평생 공무원 하던 사람을 모셔다가 이제 꼬아오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리멸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하고 네. 이렇게 짝을 이루는 네. 그런 이제 강성 지지층들과 그리고 한덕수 중도 뭐 네. 이런 이제 그림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네. 홍준표 후보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게짝대기도 필요하다는 거는 입당하게 되면은 후보는 이제 본인이
홍준표 후보가 하시고 네. 한덕수 후보는 불쏘시개 역할을 뭐 해줘도 좋다. 네네. 그 이상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아닌가 싶고 네.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되면 한덕수 후보한테 양보할 리가 저는 글쎄요. 만무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그림만 가지고는 네. 국민들에게 감동과 믿음을 드리기 어려운 거 아닌가.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거를 딱 줄이면은 오죽하면 꾸어오냐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어제 한덕수 대선 후보 추대 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알만한 분들의 이름을 뭐 올렸던 것 같긴 한데 고건 전 총리는 고사한 것으로 보이고 손학규 전 대표가 눈에 띄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요 내용 좀 지켜보셨죠? 이낙연 전 총리는 그 소속 정당이 새미래민주당이잖아요. 네네. 새미래민주당은 전병헌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하고 후보 단일화 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상태고 네네. 이런 흐름이 사실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재명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지금 나라에 정말 뭐 아주 심하게 말하는 분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그건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네.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일반 그 서민 그 국민들의 그 여론에도 있지만은 이 정치권 또는 시민사회 또는 원로들 거기에는 맨날 동교동 출신도 있고 친노도 있고 친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이기려면 결국은 다 뭉쳐야 된다. 네. 뭐 보수 진보 우파 좌파 떠나가지고 나라 걱정하는 분들 다 뭉쳐야 된다. 근데 뭉치려면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네네. 매개체 그리고 이제 간판 스타가 있어야 된다. 그분이 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한덕수 총리다.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대까지는 못해도 본인이 결심하면은 취재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사실 저희 프로에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은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헌재의 재판은 100% 정치 재판이었다. 그다음 이재명의 시대가 올 거다. 국민의힘 이기기 어려운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게 지금 미리 이걸 생각하고 그러신 건가? 그게 저도 뭐 손학규 전 대표 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저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지개 혹은 뭐 빅텐트 이런 경우가 좋게 생각하면은 많이 모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제대로 된 중심이 없고 아. 튼튼한 기반이 없는 어찌 보면 지리멸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아니면 오가잡탕 이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정치라는 게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오직 권력을 그냥 놓치기 싫어서 혹은 뭐 아니면 현재 있는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서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치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이제 노선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무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그냥 이재명 반대한다 하는 거 빼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꼭 그렇게 모여야 하는지 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럼 지금 여당을 하셨기 때문에 뭘 못했길래 뭐 더 할 게 남아 있어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저는 먼저 좀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상황이 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욕이다, 간덕수다, 그리고 탄핵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 출마가 탄핵 사유는 안 되죠? 지금 되나요? 이제 사실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지요. 네.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본인이 12월 26일 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입장문에서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최소한으로만 행사해야 돼서 제가 임명을 못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2명을 이제 헌재 재판관을 이제 지명하는 그런 이제 일까지 한 데다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 기자회 예.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은
권한 대행하고 대통령하고는 이제 권한 행사의 차이가 없다. 이런 망언까지 한 걸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거기에 총리를 지내고 있는 분이 정말로 저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선거를 그래도 관리해야 될 권한 대행이고 트럼프 대통령 등 지금 현재 밀려드는 통상 이슈에 그래도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 될 국정 책임자 이 과도 정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를 치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저는 한덕수 대행이 최소한의 공직자로서 양심과 애국심이 저는 있지 않나라는 마지막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선명하고 이제 고만고만한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 추세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 별로 소용 없을 거라고 얘기하신 빅텐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늘 저희 YTN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빅텐트는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준석이 나한테 경선 빨리 끝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빅텐트 후보군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새미래 민주당 등등 거론되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 대선 안주 의지 계속 보였거든요. 이게 뭐 합쳐지나요? 그럴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예전에도 뭐 대선이든 당내 선거든 간에 일단 출발점에 후보들은 다 완주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죠. 그렇다가 이제 상황이 또 바뀌면은 또 후보 단일화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당연히 일단 본인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싶겠죠. 네. 본인의 어떤 차기의 가능성을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로도 한번 체크도 해보고 싶을 것이고 그런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서 본인이나 본인 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조건 안 달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끝까지 맞죠. 갈 거다. 아니요. 끝까지가 아니고 일정 시점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도 뭐 전부터 그런 고민을 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밀려나가지고 야당이 되는 바람에 민주당하고 계속 연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 정체성이 그게 맞은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쪽과 손잡고 계속 미래가 있을 것인지 계속 고민을 했을 것인데 결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파 보수 중도 이쪽이 본인의 정체성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오는 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얘기 가겠습니다. 상고심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던데 그 회부한 어제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잡은 데 이어서 내일 두 번째 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속도를 내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영배 의원님? 네.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제 전례가 어떻고 한 거는 저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한번 보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워낙 지금 위중한 국가적 중대사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뭔가 석연치 않게 미뤄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보내놓고 그만큼의 충분한 무게를 두고 이제 심리를 한다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대법관 전체의 심의를 한다는 것은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소부 그러니까 네 분이 심리를 하실 때보다는 뭐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상식이고 또 전체적으로 함께 이제 심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판결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재판이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으로 오히려 가게 돼서 양쪽의 고민을 다 저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림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런 추세라면 대선 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선 전의 결론이 이재명 후보한테 호재일지 악재일지 짧게 여쭤보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대선 전에 무죄 나오면은 호재고 예. 유죄 나오면은 뭐 지옥이죠. 뭐. 예. 그런 중간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전에 무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쵸? 두 번째는 네. 그냥 이유로 넘기는 거. 대선 전에 결론 내리지 말고 뭐 이유로 넘기는 거. 네네. 막 이제 제일 최악의 경우가 이제 대선 전에 유죄 선고 네네. 내리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쯤 이렇게 그 재판 기일을 잡으면은 그냥 그 대법원이 그 정치권 눈치 안 본다. 그냥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한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네네. 소부에다가 그 배당하자마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그리고 바로 기일 잡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투표일 전에 네, 하려고 결론 한다. 어떤 형태로인지 결론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는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이제 설사 어떤 뭐 다른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에는 또 하급심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유죄가 선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큰 변수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선거 전에 이거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편입니다. 근데 네. 그 만약에 무죄 같으면은 그냥 그 하급심을 넘길 네. 수도 있는데 네. 유죄 같으면은 저는 자판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파기 재판, 파기 환송이 있고 파기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그거는 재판하라고 밑으로 내려보낸 방법이 있고 일방적인 기대 같은. 그냥 그러니까 그 무죄 같은 밑으로 그러니까 파기 내려도 재판이 상관없는데 유죄를 유죄 같으면은 거죠? 그 하급심에다가 네. 그 유죄니까 다시 재판하라고 그러면 진짜 세상 난리 나는 거죠. 투표 난리 전에 그런 일이 나겠네요. 벌어지면.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본 것이고 민주당 경선 얘기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영남 충청 지역 순회 경선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180만 민주당 당원의 90%가 호남 이제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진검승부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아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충청과 영남의 투표율을 보면요. 네네. 권리당원 투표율이 지난번 20대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네. 경선했을 때보다 한 7% 이상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영남의 경우도 지난번이 60% 중반대였는데 지금 70% 훨씬 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호남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각 후보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장 분위기를 봐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사실 초기여가지고 네네. 후보들 몇 면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덜 이렇게 인식됐다면 이번 주는 진짜 진검승부가 이제 펼쳐지고 있어서 네네. 저는 결국 이번 호남 토요일이죠. 네네. 호남의 결과가 예, 저는 아주 이제 바로미터가 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호남의 득표율이 네. 본선에서 85% 정도에 머물러서 예. 아쉽게 0.73%로 윤석열 네. 후보한테 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응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번 호남의 결과가 향후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결과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경수 후보가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 보니까요. 찬탄 보수와도 연대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른바 빛의 연대라는 건데 그러면은 한동훈 안철수 이런 국민의힘 후보군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게 뭐 선거 때 연대한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보수와 진보의 양바퀴로 굴러가게 되고 네. 여와 야가 큰 틀에서의 이제 이 합치를 해야 법도 통과될 뿐만 아니고 개헌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정치적인 큰 틀의 연대 이제를 말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상계엄을 찬성했던 분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선을 그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지키는 헌법 수호 세력들이 함께 정치권의 중심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 뭐 그런 차원으로 큰 틀의 연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연대한다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선거 때 정당도 다르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후보 연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대담 친구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